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강 온6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축세차 현상 때문에 축세차라는 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천문학적인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이 있었잖아요. 북극성이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그리고 특정 절기점에 태양이 위치할 때 그 배경이 되는 28수 같은 별자리들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축세차에 의해 나타나는 기본적인 천문 현상이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계속 중간에 나오는 게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는 나중에 오운육기 시간에도 상당히, 오운육기 본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 파트를 따로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난 삽질을 해가지고 이 절기 파트가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분량이. 그래서 제가 오늘 6시 50분에 출근했어요. 어제는 쉬는 날이었지만. 그래서 6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예정대로 준비를 하고 7시부터 녹화를 시작해서 8시 전에 딱 끝난 거야. 끝나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리피트를 한번 해보고 업로드를 하려고 재생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가끔 이 곰플레이어 곰 녹화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수동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녹화 전에 확인을 하거든요. 지금은 확인을 하고 하는 건데 마침 그때 안 했어. 근데 거의 57분을 녹화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확인할 때야 그 소리가 안 들어갔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심정. 그래서 그냥 열받아서 오늘 퇴근이 6시인데 지금 6시 10분에 직원분들 다 퇴근시키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오전에 올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 때 올리겠죠 아마. 자,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일이 터지려면은 뭐 터지는 것 같아요.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마이크가 되는 거를 녹화 전에 항상 체크를 해오다가 오늘 하필 안 했는데 하필 또 오늘 분량이 1시간짜리였어.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사는 알 수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프롤로그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절기의 개념을 한번 보면 절기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황도를 24분하라는 이 24개의 천구상의 지점. 이거는 약간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이 어디? 요 24개의 천구상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겠지.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즉, 절기라는 거는 이렇게 공간성과 시간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거든. 특히 요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주로 요 2라는 시점적인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절을 세분화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잖아. 간단한 예로 뭐 입춘이 되면 이제부터 진짜로 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렇기 때문에 일명 절후, 시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용어를 좀 한자를 좀 보면은 요 후, 요거는 기후, 계절 후거든. 그래서 기후라는 용어에 많이 쓰이죠, 요 후자는. 그리고 요 령자는 뭐냐면 이거는 보통 문장 앞에 쓰여서 뭐뭐로 하여금이라는 말로 많이 일단은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법령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그쪽보다는 대놓고 계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절. 여기서는 계절로 쓰였겠죠. 근데 이 법령이라는 뜻으로 좀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명령이나 영장을 발부하다 할 때 영도 요령자고, 그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거 있잖아. 소수리망이 뭘 반포했습니까? 율령을 반포했다. 그냥 줄줄 외웠지. 율령이 뭔지도 몰라. 그냥 대충 법인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세부적으로 좀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학문이. 율은 형법이나 형법. 법의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령은 행정법인 거지. 그래서 율령이라 하면 그냥 국가의 기관이 되는 두 가지 법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소수림왕이 반포했다는 이런 거 국사 시간에 많이 외웠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 즉 지점이라는 개념으로 환경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보통 점을 붙입니다. 점 끝에다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태양이 환경 270도 혹은 동지점에 위치한다. 이거는 태양의 좌표를 설명할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절기에다가 점을 붙인 거고, 요 시점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점 아무것도 안 붙이거나 아니면 1 정도를 붙입니다. 1.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동지에는 뭘 먹죠? 팥죽을 먹지. 동지라는 시기가 되면은 팥죽을 먹자. 아니면 동지 1에는 팥죽을 먹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용어상의 용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는 보시면 이거 보면은 뭐예요? 완벽하게 태양의 황도상 위치와 연동이 되는 개념이잖아. 그지? 즉 태양의 연주운동 궤적인 황도와 연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력의 열길과 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절기는 태양의 황도상 위치를 지칭하는 어떤 개념들이고, 태양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은 최소 단위가 뭐야? 태양이 지평선 위로 출하고 지평선 아래로 몰하는 하나의 주기. 이거 뭐야? 1, 하루. 요거를 기반으로 요거를 대략 365개를 묶어서 1회기년으로 보는 역법 체계가 태양력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둘은 태양력에 의해서 표현되는 역일과 각 절기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춘과 태양력 역일관 대응의 항상성 정도를 살펴보면, 자, 1951년부터 2023년까지 입춘 날짜 몇 개입니까? 73개예요. 73개를 볼 때 2월 4일에 84.9, 거의 85%가 위치해 있어. 그리고 2월 5일에 14% 정도가 위치했고, 나머지 딱 한 번만 2월 3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태양력의 치윤법 자체는 뭡니까? 절기적 관점에서 절기와 태양력의 역일 간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입춘은 2월 4일 전후, 동지는 12월 21일, 22일 요 전후가 될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거의 이렇게 맞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는 있어도 요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야. 정확도가 상당한 거죠. 이 정도면. 어긋나는 경우가 대략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치윤법은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절기의 관점에서는 대응성을 높이는 쪽으로. 자, 그러면 이러한 절기의 개념이 수록된 고대의 몇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 사용하는 절기의 용어는 아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최초로 기재된 문헌으로 간주되는 게 있거든요. 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용 중인 24절기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이 최초로 기재된 문헌이 있는데, 요거는 회남자예요. 일단 관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되게 간단한데 포인트가 이거야. 동일지, 춘일지, 하일지, 주일지라는 어떤 기점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6일이라는 게 나와. 간단히 살펴보면 동일지가 시작된 이후에 46일이 지나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된다는 거지.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왜 46일이라는 건 왜 나왔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년을 정확하게 8등분을 할게요. 8등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좀 정확하죠? 대충 그랬는데 8등분을 해보면
사계절로 나눌 수 있잖아. 여기가 뭐 봄, 여기는 뭐 여름, 여기는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8등분 했으니까 그거를 보자고. 예를 들어 사분역의 1회기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8개 각각의 기간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정확히 몇이 나오냐면 45.6561이 나옵니다. 대략 며칠입니까? 반올림하면 46일이지. 그래서 이 46일이라는 말은 요 의미입니다. 즉 1회기년을 8등분한 그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46일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지. 자, 이걸 보세요. 요거를 볼까?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기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지. 그리고 각각의 간격은 46일 정도야. 자, 그러면 춘일지로부터 46일이 지나서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된다니까 춘일지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지. 춘일지. 마찬가지로 하일지, 추일지, 동일지겠지. 즉 춘일지로부터 46일이 지나면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된다. 하일지도 마찬가지, 추일지도 마찬가지, 동일지로부터 46일이 지나면 겨울이 끝나고 다시 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정가운데, 봄의 정가운데 있는 절기가 뭐야? 춘분. 가을의 정가운데 있는 절기, 추분. 여름, 겨울의 정가운데 있는 절기 뭐? 하지와 동지. 두 개의 분과 두 개의 지를 합쳐서 보통 2분, 2지라 요약합니다. 즉, 이 춘일지, 하일지, 추일지, 동일지는 사실상 현재 뭡니까? 2분, 2지적 개념이야. 그래서 관자 경중기에 나온 표현은 사실상 2분, 2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이 회남자 파트가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남자에 지금 보시면 동지도 나오고 소환도 나오고 대안도 나오고 현재 사용하는 24절기 명칭이 고스란히 나오잖아. 일단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도 요런 거야. 두, 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두가 자방을 가리킨다는 뜻이야. 지향한다는 뜻이거든. 자,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대략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뒤에서 할 건데 간단히 예습 차원에서 소개만 해드릴게요. 두강의 지향 방위가 있어. 두강이 지향하는 방위. 나중에 상수를 할 겁니다. 미리 한번 예습 차원에서만 들어주세요. 자, 그럼 두강이 대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겠지. 두강이 뭐냐면 북두칠성과 비슷한데 북두칠성의 소속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북두칠성은 7개의 별이잖아. 근데 이 두강이라는 것은 3개의 별이야. 북두칠성의 7별 중에 3개의 별만을 두강이라고 통칭하는 거지. 즉 괴와 형과 표라는 3개의 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보면 되게 명확하거든.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북두칠성 7개의 별이 있는데 칠성 중에 요 3개의 별을 노란색으로 체크된 요 3개의 별을 두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요 국자의 맨 끝부분 요거를 우두머리 괴자를 써서 괴라고 합니다. 수괴할 때 괴자지. 그리고 가운데 국자의 요 국자 부분이 끝나고 국자와 손잡이로 이어지는 요 부분 있잖아. 이거는 저울 때 형자를 써서 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맨 끝에 요 손잡이 맨 끝은 괴와 상대되는 맨 끝 요 별은 표라고 합니다. 표. 아시겠죠? 요 3개를 합해서 두강이라고 하는 거야. 북두칠성을 두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알았고, 그러면
이런 두강이 지향하는 게 뭐냐인데, 자, 요약을 하면 이게 조금 대부분 되게 생소한 개념이라서, 월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월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 갑인년과 마찬가지로 월에도 이런 60갑자가 붙을 거 아니야. 요 놈을 월건이라고 하는 거지. 월지 부분을. 근데 왜 월건이라고 따로 하느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관측을 해봤더니 이 두강, 즉 두강이 소속된 북두칠성도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주운동을 하거든. 지금 보세요. 시간 2시간 단위로 흐르는데 2024년 기준입니다. 2시간 단위로 회전을 하죠. 일주운동을. 당연히 2024년이니까 북극성은 뭐야? 여기 폴라리스겠지. 작은 곰 자리에 폴라리스를 중심으로 요 북두칠성도 회전을 합니다. 북두칠성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7개 별이 다 회전을 해. 그런데 어차피 24시간 안에 이 회전을 마칠 거거든. 그치? 24시간 안에 회전을 마치기 때문에 아침에 지향하는 방위, 한밤중에 지향하는 방위, 그리고 일몰 때 지향하는 방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다. 요 월건이라는 개념에서는 그게 포인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고 해봐. 지금이 인월인데 요 두강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두강의 궤 부분은 일출 시점에 인방을 지향하더라. 자, 24방위를 먼저 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4방위는 12방위는 일단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정북, 정남, 정서, 정동해서 자, 오, 묘, 유가 배치가 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배속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배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런 거지. 지금 딱 눈치를 채시겠죠. 감이 오시죠? 이게 지금 뭐야? 궤잖아. 두강 중에 궤잖아. 궤가 지향하는 방향이 자월의 자방을 가리키더라. 자월의 자방을 가리키고 축월인데 축방을 지향하더라. 그리고 인월인데 인방을 지향하더라. 이거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얘가 어차피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데, 그 도는 게 어떻게 돼요? 태양이 연주운동함에 따라서 이 돌아가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각도 자체가 주기적으로 변화해 버리거든. 그래서 지금 이 궤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부 다 일출 시점에 측정된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일출 시점에는 축방을 가리켜. 근데 인월의 일출 시점에는 인방을 가리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한 방위씩 돌아가면서 결국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궤 같은 경우에는 일출 시점 관찰을 해봤더니 인월의 일출 시점에 궤가 인방을 가리키더라. 그리고 일몰 시점에는 표가 똑같이 인방을 가리키더라. 그리고 한밤중에는 형이 똑같이 인방을 가리키더라. 아, 그러면 이게 유레카지, 유레카. 그러면 이게 두강에 지향하는 방위만 잘 살펴봐도 지금의 월의 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지. 그죠? 얼추 맞아떨어지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봤을 때 일치하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 천문 현상이에요. 즉 태양이 특정 황도상의 특정 지점을 지날 때, 이 월지와 연관되니까 특정 지점을 지날 때 절기와 연관이 되는 개념이죠. 두강의 세별, 즉 궤형표는 특정 시점, 즉
일출, 한밤중, 일모레 요 월지와 동일한 방위를 지향하더라. 이것 때문에 두각만 잘 관찰해도 현재 월지를 판단할 수 있더라. 이게 두각이 지향하는 방위라는 내용의 개요입니다. 개요. 좀 생소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건 이게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지금 보시면 두각이 그럼 자방을 지향한다고 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많이 봐줘서 자월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왜 동지로 나타나느냐인데 이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나중에 또 계속 할 건데 지금 미리 땡겨서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표는 계속 봐야 돼요. 이 자월, 축월, 인월, 이 간지기월이거든. 간지력의 월은 어떻게 되냐면 간지력의 월의 기준은 완벽하게 절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지력의 자월은 어떻게 되냐면 대설과 소한 사이가 돼. 즉 가운데는 뭐가 박혀 있겠어? 동지라는 절기가 박혀 있겠지. 이제 요거 느낌 오시죠? 자월에는 동지다. 즉 두강이 자방을 지향하면 그것은 자월이기 때문에 동지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두강이 축방을 지향하면 대한이 되겠지. 대한이 속한, 아니, 절기가 대한일 확률이 높겠지. 왜? 이 축월이라는 거는 소환과 입춘으로 경계가 지어지면서 가운데 대한을 포함하는 달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소환 자체도 요 뭔가 월거의 경계가 되는 것도 두강이 어느 방, 특정 방위를 지향하겠죠. 이거는 12방위가 아니라 24방위로 나눴을 때 어떤 방위가 있겠지. 이거는 뭐냐면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요것들이 다 뭡니까? 자, 쭉 이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일단은 방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들은 12지잖아. 12지로 기본 방위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천간 중에 무와 기를 제외한 8간으로 방위를 추가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장간입니다. 자의 지장간 뭐예요? 자임계. 임과 계가 옆에 붙어 있지. 묘의 지장간 뭡니까? 갑을. 갑과 을이 옆에 붙어 있지. 오의 지장간 뭡니까? 병기정. 그래서 병과정이 옆에 붙어 있지. 유의 지장간 뭡니까? 경신. 그래서 경과 신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그럼 하나 더. 이렇게 하면 12지와 8간이기 때문에 20방위가 되는데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방위들이 있겠지. 얘는 천간지지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뭘 쓰느냐면 8개의 이 해당 방위에 해당되는 8개 명칭을 쓴 거야. 그래서 건, 곤, 간, 손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12지와 10간과 뭐 4, 8개의 방위가 10간인가 8간과 4, 8개의 방위가 합쳐져서 24방위가 되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동일해지는 거야.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동일해지지. 왜냐면 자, 그럼 두강이 자방을 지향할 때는 동지와 연결되는 거 알겠죠? 두강이 축방을 지향할 때는 대한과 연계되는 거 알겠죠? 그럼 이 사이에는 뭐야? 자축 사이에는 뭐가 있어? 계지. 그래서 두강이 개방을 지향하면, 즉 자방과 축방 사이를 지향하면 소환이겠지. 그게 이겁니다. 지개, 개방을 지향하면 대략 15일 후에 개방을 지향하면 소환이 되는 거예요. 또 대략 15일 후에 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축을 옛날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대안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남자의 요것들의 의미는 다 두강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두강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간지월이 결정이 되고, 간지월이 결정이 되면 그 간지월의 가운데에 틀어박힌 절기와 또 연계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방위, 이 24방위 배속도 다 할 거니까 이번에 예습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푼 것에 불과해. 연쇄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했듯이 12지와 8간 외에 요 4개의 방이 있잖아. 건곤, 손, 간. 요 4개의 방위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좌오묘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방위를 가리키잖아. 근데 얘랑 상반되는 거야. 얘는 완전히 대각선 방향. 대각선을 의미하죠. 얘네 넷은.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지칭하는 명칭이 있더라. 이것도 역시 회남자 춘문훈에 기재된 건데 이것도 그냥 참고상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동북, 서남, 동남, 서북방 각각 보덕지유, 배양지유, 상량지유, 제통지유라 한다. 여기서 유는 구석유자입니다. 구석. 구석에 정방과는 상반되게 완전 구석에 틀어박힌 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라는 걸 붙인 거고 각각 이런 이명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덕지유는 동북방이니까 어디겠습니까? 간 정도가 되겠지. 간. 그리고 배양지유는 어디입니까? 남서쪽이니까 곤 정도가 되겠지. 이거는 대응해 보세요. 저도 이거는 잘 못 외우겠어. 아직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개의 명칭에 반영된 기후, 뭐 예를 들어서 대안이면 엄청 춥다, 고구면은 비가 내린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주나라 시대 화북지방의 계절별 기후, 즉 화북지방 베이징이 포함된 것이죠. 요 지방의 계절별 기후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그리고 그 지형에 따라 날씨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뭐랄까 24절기의 명칭, 고구나 대안이나 이런 거에 경칩이나 이런 거의 의미를 너무 과하게 적용하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맞거든. 그냥 환경을 24등분한 개념이다.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할게요. 이 황도를 분할하는 방법, 이건 했던 거니까 간단히 할게요. 황도는 당연히 1회기년이라는 항상성 높은 시간을 주기로 그려지는 타원형의 궤적이기 때문에 1번을 기준으로 24분할 해버리면 어떻게 돼? 시간적 간격이 동일하게 규정되겠지. 이걸 뭐라고 했어요? 평기법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전기법보다 이런 식의 채택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근일점,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적 간격은 동일하게 규정되는 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절기와 기후 간의 미세한 오차가 지속적으로 야기돼서 현재는 전기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동지의 절입시각이 되면 거기서 365.251을 24로 나눈 15.21875를 더하면 소환이 절입시각이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때 15.21875일 후에 동지가 환경 270도인데 소환이 285도, 환경 285도에 도달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상 계절, 기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요 일수가 아니라 태양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 뭐랄까 절기 일과 기후 자체가 맞을 수가 없는 방법이야. 요 전기법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폐지가 되고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타원형의 궤적, 즉 뭡니까? 원의 중심과 360도를 등분하는 전기법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지. 자, 그러면 360도를 24등분을 했기 때문에 환경, 즉 공간적 간격이 동일하게 규정되겠지.
당연히 공간적 간격을 확보했기 때문에 뭐는 상이합니까? 절기 간의 시간적 간격은 상이하게 형성되겠지. 그래서 동지와 소환 사이가 꼭 15.21875일이 아니야. 이거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가 있는 거지. 대신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후라는 거는 어쨌든 태양이 어느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기준으로 절기를 세팅을 해버리면 날짜 간격은 들쑥날쑥하지만 절기와 기후 간의 상응성이 더욱 강력해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천구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는 역의 목적을 고려할 때는 당연히 요 정기법이 평기법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 270도인 동지점에서 환경 15도만큼 더 진행된 황도상의 지점인 환경 285도의 소환점을 규정하는 방식인 거지. 그래서 이 두 동지점과 소환점에 도달하는 시간 자체는 15.21875일보다 길거나 짧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환경을 기준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뭐한다? 절기와 기후 간 상승은 극대화된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초반에는 평기법이 좀 되게 많이 채택이 됐던 거지. 평기법이 채택된 대통령을 명나라에서 도입해 사용되었으나 1645년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기법이 채택된 청나라 때의 시연역을 채택 사용하게 됨으로써 현재도 그냥 정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절기별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있거든. 이거는 경향성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긴 문장은 어디 나오냐면 제가 사랑하는 유경도의 운기편에 나옵니다. 오운육기 파트 정리하면서 유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진짜 이 유경이란 책은 장계빈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동의보감하고 유경만 열심히 파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경도 봐야 되지만 유경이 내경에 대해서 착실하게 줄을 달고 막 그림도 자세히 막 넣어뒀거든.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유경은 진짜 좋은 책입니다. 반드시 한번 나중에 한의사가 되면은 깊게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업그레이드를 가져다 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돼. 이 문장에서 봐야 될 거는 긴 건데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동지는 11월의 중이다.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소화는 12월의 절이다. 아까 잠깐 표에서 언급했던 건데 표만 잠깐 보여드릴까? 동지는 중, 소화는 절, 대하는 중, 입추는 절. 느낌 오시죠? 그래서 절은 간지월과 월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절이라 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된 간지월의 가운데 배치된 절기들은 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지는 11월의 중에 해당되는 절기로 낮의 길이는 40일과 밤의 길이는 59각이고 이하 문구는 생략할게요. 해석은 이 백각 시스템 기억나십니까? 하루를 백각으로 나눠서 시간을 표시하는 건데 처음엔 왜 백각이야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다고 했죠. 딱 보면 백분율이야. 백분율. 즉 낮의 길이가 41각이라는 거는 하루의 시간 중에 41%를 낮이 차지하고 있고 역으로 밤은 59%를 차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백각체계 시스템은 백각체계는 그냥 백분율로 시간을 표시하는 체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쭉 다 뭐냐면 그 절기별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를 표시를 한 건데 기재를 한 건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2023년 서울 기준으로 각 절기별 낮과 밤의 길이 비율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스텔라리움 보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본 겁니다. 빡시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 2023년에 동지 때는 낮의 길이가 9시간 24분 20초 정도가 됐어. 이거를 24시간 대비 100분율로 표현해 보니 39.19%야. 그럼 몇 각입니까? 39각이겠지. 그럼 밤은 몇 각이야? 61각이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서울에서 측정된 값이 요거고, 유경에서 방금 제시하고 있는, 유경도에서 방금 제시하고 있는 값은 요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세요, 한번. 얼추 1에서 2각 정도. 즉, 하루에서 1에서 2% 정도 오차만 있으면 상당히 정확한 값이고, 물론 유경에서 이 낮과 밤의 길이를 체크한 그 위도도 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한 편이죠. 그리고 심지어 청명고구나 백로추분 한로 같은 경우는 서울의 낮밤 길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로만 보시고 나중에 이 시간의 변화는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참고로 한 번만 보세요.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그러면 절기에서 아까 말했던 중과 절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분, 지, 립이라는 개념도 있었지. 요거의 의미를 이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과 절의 천문학적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 역이 있는데 동양 천문학이나 아니면 오온육기 아니면 명리학 시간 있잖아. 명리학 같은 학문 있잖아. 이거는 전부 다 완벽하게 간지력을 사용해요. 간지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 태음력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자, 여기서 간지력이 태양력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간지력은 뭐라고 했어? 완벽하게 절기를 기반으로 규정되는 역법이기 때문에 완벽한 태양력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인 그레고리력과 간지력이 약간의 갭이 있다는 거지, 간지력 자체는 완벽한 태양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월의 시작 기점은 무조건 대설이야, 대설. 이견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대설 절입 시각부터를 자월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인월의 시작 기점은 입춘의 절입 시각을 기점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요건 또 뭐다? 요 한 1년의 시작 기점으로도 봐요. 입춘은.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간지력입니다. 아시겠죠? 오온육기에서는 요 간지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게 태음력, 태음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상 이렇게 따지면 인월의 입춘일이 간지력에서는 숫자로 굳이 표현해보면 여기가 1월 1일이 되잖아. 그지? 1월 1일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또 비교를 해볼게 한번. 보면은 올해 입춘이 언제냐면 양력으로는 2월 4일이야. 음력으로는 12월 25일이지. 근데 이 입춘이라는 건 간지력에서는 매해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간지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봐봐. 양력하고는 대략 한 달 3일 정도 갭이 생기지. 그나마 음력하고는 뭐 얼마 정도? 8일 정도 갭이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둘 다 이 둘이 그레고리력과 요 간지력이 둘 다 태양력이긴 한데 오히려 시작 기점을 다르게 설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 갭은 거의 한 달 이상으로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져, 이 둘 간의 관계는. 근데 이 태음력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 간의 갭이
줄여졌다 약간 넓어졌다 하는데 그 갭이 아무리 커도 태양력보다는 좁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태음력과 간지력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어. 물론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좁아지는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볼까요? 봐봐. 여기서도 어땠어요? 2024년에도 입추는 양력 2월 4일에 들었잖아. 그지? 자, 1992년입니다. 이때도 2월 4일에 들었어. 그레고리력의 치윤법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죠. 이때 입춘이 들었는데 음력이 뭐야? 양력은 2월 4일이지만 음력도 무려 1월 1일이야. 그래서 음력으로 이해의 시작 기점과 요거 간지력의 시작 기점이 둘 다 1월 1일로 맞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2038년인가도 이게 맞춰지거든. 똑같이 양력 2월 4일이야. 그때도 입춘이. 그리고 음력 1월 1일이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레고리력과 태음력 중에는 태음력이 간지력과의 어떤 역일 일치도가 높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셋은 그래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간지계월에 의해 규정되는 월의 중간 시점에 해당되는 속한 절기고, 절이라는 건 뭡니까? 간지계월에 규정되는 월과 월간의 경계 시점에 해당되는 절기잖아. 아시겠죠? 이건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환경으로 따지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동지 270도, 대한 300도, 우수 330도, 춘분 360도이자 0도. 아시겠죠? 뭔가 30의 배수로 쭉쭉 나가잖아. 그래서 15 곱하기 2n, 즉 30의 n으로 가는 느낌이지. 근데 얘네는 소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5도를 붙여야 돼. 입춘도 대안에다 15도를 붙여야 돼. 경칩도 우수에다 15도를 붙여야 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굳이 환경을 규정을 해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중과 절의 의미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분과 지, 리베의 의미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춘분, 추분할 때 분이야. 하지, 동지할 때 지. 그리고 입춘, 입하, 입추, 입동할 때 입이야. 그럼 과연 왜 이런 것들이 붙었느냐를 봐야지. 자, 보면은 요거 잘 안 쓰이는 단어거든요. 온난하다, 따뜻하다, 헌이야, 헌. 이거는 우리말도 요 글자 잘 안 쓰이잖아. 그래서 헌풍이라고 해서 따뜻한 바람이라고 하는데 잘 안 쓰이죠. 그냥 요게 있으면 아, 따뜻하다는 뜻이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이르다도, 도착하다, 도달하다, 도래하다, 도겠지. 그리고 쭉 보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세우다, 일으키다, 건축하다, 건설하다. 그리고 창건은 뜻이 뭐예요? 최초로 일으키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 파트들은, 이 내용들은 소문, 입식, 운기, 논어와 제가 애정하는 유경에 기재된 내용들인데, 간단히 우리말 내용만 볼게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보시면은 일단 소문, 입식, 운기, 논어에는 어떤 내용이 제시되어 있느냐. 중과 추의 분이 뒤엎된 이유는 이거라, 이거야. 음양 한 헌의 기운이 추분 시점에 이르러 균등하게 분할되기 때문이며, 동과 하의 지가 조합된 이유는 음양 각각이 여기에 이르러서 극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요 후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는 낮이 아무리 길어도 60각에서 더 길어지진 않거든. 60각, 61각에서 다시 줄어든단 말이야. 그리고 동지의 낮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39각, 49각보다 더 짧아지진 않지. 그래서 동지에 도달하면 이제부터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하지에 도달하면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곧 동지와 하지가 극에 도달한 시점임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극에 도달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 지를 붙이는 거지. 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 황제내경에 기재된 요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균등하게 분할된다고 했잖아. 즉 춘분과 추분은 날씨 여부를 떠나서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자, 분은 어디 있냐? 춘분 봅시다. 춘분. 유경에서는 51각, 49각으로 측정이 됐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거의 50각, 50각이죠. 낮의 길이가 서울에서 12시간 28초야. 28초밖에 12시간 기준으로 28초밖에 차이가 안 나. 아시겠죠? 추분도 역시 뭡니까? 50각, 50각. 여기는 유경에서도 다 50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춘분, 추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낮과 밤의 길이가 완벽하게 동일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춘분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둘의 기운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지에 이르면 극단적으로 달라졌다가 다시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지. 즉 기가 동일해지는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요 문장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내경에 기재된 이 문구는 이분 이지 절기 전후의 기후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유경도에게 나온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계절을 8개의 분기점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봄과 가을에는 뭐가 있어? 입과 분. 여름과 겨울에는 입과 지가 존재하게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부 다 존재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뭐 입,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자, 입이 무슨 말이냐면 건의 의미야. 건. 이거 아까 말했던 거야. 창건. 뭔가가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잖아. 즉 각 계절의 기가 최초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시점인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의미하는 거지. 즉 입춘이 되면 뭐 계절적인 아직도 춥긴 하지만 이제 슬슬 봄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입추가 되면 이제 슬슬 가을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절기라는 거야. 그래서 요 뭔가가 시작된다는 요 건의 의미가 있는 립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봄이 슬슬 바로 서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 봄과 가을에만 존재하는 분, 춘분과 추분을 뭘 말하는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분은 절반이란 뜻이야. 즉 음기와 양기의 수가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기후적으로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가장 명확한 건 뭐야? 아까 말했듯이 낮밤의 길이가 전체 100각의 시간이 정확히 50각, 50각으로 나눠지는 시점에 해당되지. 그죠? 그리고 움직임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춘분과 추분에는 어디에 도달해 있냐면 보세요. 적도상에 도달해 있어. 그지? 근데 둘의 차이가 뭐야? 춘분은 적도상에 도달했다가 이제 슬슬 북쪽으로 향했지. 하지점을 향해서. 그래서 그리고 추분에 도달한 이후에는 남쪽으로, 즉 동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차이만 있을 뿐 정확하게 춘분과 추분일 때는 둘 다 적도상에 위치하겠지. 그래서 태양의 운행 또한 적도를 기반으로 요렇게 절반과 요렇게 절반으로 나눠진 양상을 띠겠지.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을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춘분을 뒤에 나오는 양시, 음시와 상대적으로 양으로 전환되는 중심 기점, 즉 춘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가잖아. 태양이 하지를 향하잖아. 그래서 양중이라고 하는 거고, 추분은 음으로 전환되는 중심 기점, 즉 추분 이후로 동지로 향하니까 음중이라고 명명하는 거지. 아시겠죠?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여기 유경도에 기재된 건데, 적도는 북극, 남극으로부터 동일하게 91과 3분의 1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천구상의 지평선이며 태양의 운행 경로는 황도, 달의 운행 경로는 백도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적도, 황도, 백도라는 개념이 현대 천문학적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시되었던 개념이에요.
이 유경도식에 이미 제시된 개념이지. 여기서 이 91과 3분의 1도라는 거는 이거를 4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략 365와 4분의 1에 근접한 365와 3분의 1도가 나오겠지. 즉, 이 말이야 그냥. 적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요 북쪽에서 얼마를 태양이 더 가야 돼? 391과 3분의 1도를 더 가야 적도인 추분에 도달하는 거지. 요 동지에서도 어떻게 마찬가지잖아. 동지에서도 91과 3분의 1일 정도를 더 가야 적도상인 추분에 도달하는 거지. 추분점에. 이게 그 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분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지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만 존재하는 지, 즉 하지와 동지죠. 이거는 뭘 말하냐? 지는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 위에 소문, 입식, 운기, 노노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는 극단의 의미야. 즉 음계와 양기가 소장하다가 극에 도달한 시점을 의미하니 이것도 대표적으로 뭐 기후적인 어떤 변화도 예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건 이거예요. 하지에서의 낮밤의 길이는 59각, 41각, 41각, 59각으로 하지에서는 낮의 길이가, 동지에서는 밤의 길이가 극단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지 동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냐? 동지 59각, 41각. 동지 때는 밤의 길이가 59각이고 이걸로 극에 이르면서 점점점 어떻게 58, 57, 55 점점 줄어들지. 그리고 하지일 때는 낮의 길이가 59각으로 맥스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점점 줄어들지. 즉 밤의 길이가 맥스인 동지점, 낮의 길이가 맥스인 하지점, 둘 다 극을 의미한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이건 또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준문점에서 하지를 향해서 계속 북으로 극단적으로만 달려가다가 단일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방향을 턴해서 적도로 다시 향하는 거지. 적도에서 계속 멀어지다가 적도를 향하는 거지. 동지점도 마찬가지죠. 추분에서 계속 동지점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방향성을 턴해서 적도와 계속 멀어지다가 드디어 적도로 향하게 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직전의 기점에 해당되는 거지. 즉 이런 천문학적인 현상을 봐도 이거는 둘 다 어떤 뭐랄까 극점에 도달한 상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춘분, 추분은 양으로 전환되는 중심기점이라고 해서 양중과 각각 음중이라고 정의를 이명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는데, 동지와 하지는 동지에 되면 양이 시작되는 기점이기 때문에 양시, 하지는 음이 시작되는 기점이기 때문에 음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황제내경 지진요대론에 기재된 기가 나님을 분 기에 도달함을 지라하니 지혜의 이름은 곧 기가 동일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즉 분점을 향해서 가고, 분에 이르면 기가 상이해지며 그 차이점이 극에 다다라는 지에 도달하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까 했던 거죠. 라는 문구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절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절기에서 각 절기별로 나타나는 어떤 되게 세세한 기후변화 같은, 기후변화나 뭐 어떤 동물이 좀 출현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싫지 않았어요. 너무 좀 번잡해질 것 같아서 그건 안 싫었고, 절기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번외편으로 절기를 다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흐름을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구의 축세차 운동에 의해서 일단은 두 가지 천문학적인 현상이 관측된다고 했잖아. 뭡니까? 북극성이 교체된다. 두 번째는 각 절기에 태양이 도착했을 때 그 배경이 되는 별자리 28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이게 다 축세차로 인해 일어나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천문학적인 현상이라고 했잖아. 자,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겁니다. 중성이라는 게 변화한다. 이거는 축세차에 의해
나타나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세 번째 천문학적 현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정리해서 끝낼 거고, 그래서 오늘은 대략 거의 55분 정도 걸렸는데 절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끝낼게요. 아시겠죠?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